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상도 밀양고을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밭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아침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남편의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변변한 벼슬도 없고 내세울 가문도 없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며 손재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의 문서를 대신 써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채원이었습니다. 눈매가 서늘하게 고왔으나 웃음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남편의 밥상을 차리는 일을 단 하루도 게을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례를 올린 것은 채원의 나이 18, 준혁의 나이 21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혼례 날 밤 준혁은 수줍게 웃는 채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만큼은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세상이 아무리 가난하고 척박해도 이 작은 집 안에서만큼은 따뜻하게 살아가겠다고. 그 다짐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첫 해는 참으로 따사로웠습니다. 봄이면 채원이 뒷산에서 캐온 나물로 밥상을 차렸고 여름이면 준혁이 개울에서 잡아온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였습니다. 가을이면 나란히 앉아 콩을 털었고 겨울이면 화롯불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밤을 보냈습니다. 가난하였으나 외롭지 않았고 부족하였으나 서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따사로운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던 것은 두 사람만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박 씨는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서 안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박 씨는 집안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채원이 처음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박 씨는 대놓고 탐탁지 않은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변변한 친정도 없고 지참금도 넉넉지 않은 여자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채원이 총명하고 야무진 것이 도리어 눈에 거슬렸지요. 저런 년이 살림을 제대로 할 것 같으냐. 눈만 반짝반짝하고 몸은 가냘프디 가냘픈 것이. 박 씨는 안채에 앉아 채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밥이 조금이라도 질면 탓하고 국이 짜면 들어 보이고 청소가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불러다 세워놓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채원은 그 어떤 말에도 말대꾸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에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준혁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아내를 감싸지 못하고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건넬 뿐이었지요. 채원아, 어머니가 워낙 엄하셔서 그런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아줘. 채원은 그 말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 그 말이 사실은 조금도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채원은 알고 있었고 준혁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끝까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채원에게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채원의 손을 꼭 쥐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채원아, 정말이야? 정말로 아이가 생긴 거야? 네, 서방님. 의원 어른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준혁은 그날 저녁 박 씨에게 소식을 알렸고 박 씨도 처음에는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 어서 손자를 봐야지. 그러나 달이 차고 채원의 배가 불러올수록 박 씨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산파가 채원의 배를 짚어보고 나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던진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마님, 이 아이는 쌍둥이일 수도 있겠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채원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쌍둥이라는 말이 기쁘기만 했습니다. 아이 둘이 건강하게 태어나 준혁의 곁에서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몰래 혼자 웃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날 밤 박 씨는 혼자 안채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쌍둥이. 조선 땅에서 쌍둥이는 예로부터 불길한 징조라 여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 중에는 쌍둥이가 집안의 기운을 나눠 먹는다며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요. 박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틀거림이 무엇인지 채원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인근 마을에서 주막을 운영한다는 포주 강서방을 몰래 불러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안채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는 동안 박 씨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강서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다가 돈꾸러미를 받아 소매 안에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채원은 영문도 모른 채 박 씨에게 불려갔습니다. 내년 쌍둥이를 가졌다지. 쌍둥이는 이 집안의 불길한 것이야. 내가 이 집을 나가야 집안이 산다. 채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 집 며느리인데 어찌 쫓아내신다는 것입니까? 며느리. 변변한 친정도 없는 년이 며느리 소리를 하느냐. 박 씨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날 밤 강서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삭의 채원은 울부짖으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준혁은 바깥에 일을 나가 있었고 집안에는 박 씨의 눈치를 보는 몸종들 뿐이었습니다. 채원은 그렇게 강서방의 수레에 실려 집 밖으로 끌려났습니다. 박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 열병으로 죽었다. 집에 돌아온 준혁은 아내의 빈 방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흰 상복을 입고 아내의 위패 앞에 절을 올리는 내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박 씨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번번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채원이 사라진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 3년을 버텼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고 채원의 위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채원이 있을 때는 아침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일찍 피어올랐고 마당은 언제나 깨끗이 쓸려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철마다 나물이 자랐고 부엌에서는 늘 무언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종 하나가 대충 밥을 지어 놓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준혁은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채원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열병으로 죽었다는데 시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위패를 모셨는데도 어딘가에 채원이 살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고 나서 집안의 모든 실권은 완전히 박 씨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살림살이도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돈의 흐름도 모두 박 씨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웃 마을에서 제법 재산이 있다는 집안의 딸 윤 씨를 점 찍어 두고 있었습니다. 주녀가 이제 3년이 지났다. 집안에 후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윤 씨 집안이 재산도 넉넉하고 딸도 얌전하다 하더구나. 준혁은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채원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언제까지 붙잡고 살 것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마음은 더 단호했습니다. 박 씨가 본격적으로 혼담을 밀어붙이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였습니다. 윤 씨 집안에 사람을 보내 의중을 타진하고 날짜를 잡아 상견례를 준비하는가 하면 준혁 몰래 혼례 비용까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마을 사람에게서 소문을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선비 자네 어머님이 벌써 혼례 날짜를 알아보고 다니시던데. 준혁은 그 길로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 허락도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대를 이을 후사도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것이냐. 준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는 말이라 해도 채원을 잊고 다른 여인을 들이는 일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채원아, 나는 아직 내가 보고 싶다. 그 말이 방 안에서 사그라지는 동안 박 씨는 안채에서 윤 씨 집안에 보낼 서신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편 채원은 살아 있었습니다. 강서방에게 팔려간 채원은 처음 얼마간 경상도 어느 작은 주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끌려왔으니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채원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두 생명이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채원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막 마당을 쓸고 솥을 닦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아이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새벽 주막 한 구석 골방에서 홀로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남매였습니다. 산파도 없었고 옆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채원은 혼자서 두 아이를 받아 안으며 새벽 내내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채원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도리, 딸은 봄이라 불렀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돌아갈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강서방은 채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박 씨 마님이 내년을 팔아넘기며 한 가지 단단히 당부하셨다. 내년이 밀양 근처에 얼씬거리면 관아에 고해 내 아이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하셨어. 알아들었냐? 채원은 그 말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긴다. 그 한마디가 채원의 발목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채원의 처지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실상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서방은 채원을 주막에 묶어두다가 어느 날 주막이 빚에 쪼들리자 채원을 다른 마을 상단에 넘겨버렸습니다. 채원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았습니다. 상단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쫓겨나면 장터에서 품을 팔고 품삯이 끊기면 수레를 빌려 짐을 나르는 일까지 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수레를 끄는 여인을 보는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거나 아니면 측은한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눈길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서러웠지만 익숙해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와 보미는 그런 어미 곁에서 티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도리는 어미가 수레를 끌면 뒤에서 밀었고 보미는 어미가 지쳐 주저앉으면 작은 손으로 어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보미가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계신다. 하지만 언젠가 꼭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이 채원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채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밀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을 빼앗긴다는 말이 3년이 지난 지금도 채원의 가슴에 쐐기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강서방은 밀양 일대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주막을 운영하는 한편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은밀하게 이어가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장사꾼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인들을 헐값에 사들여 이 고을 저 고을에 팔아넘기는 짓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채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서방에게 팔려간 여인이 한둘이 아니었고 그 여인들 중에는 채원처럼 아이를 안고 떠도는 이도 있었고 영영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이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서방을 두려워했습니다. 관아의 아전 몇몇과 손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강서방의 행태를 고발하려 해도 아전들이 미리 손을 써서 무마해버렸습니다. 박 씨와 강서방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는 채원을 처리한 대가로 강서방에게 돈을 건넸고 강서방은 그 후로도 박 씨의 눈과 귀가 되어 채원의 행방을 가끔씩 보고했습니다. 채원이 어느 고을에 있는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박 씨는 그것을 알면서도 준혁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고 믿고 있는 아들에게 굳이 진실을 알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알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박 씨 자신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그해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채원은 밀양 장터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오랫동안 여러 고을을 떠돌다 보니 어느 길이 어느 고을로 이어지는지 감이 무뎌진 탓이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장터 길목에 들어서다가 저 멀리 밀양 고을 방향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보고 채원은 멈춰 섰습니다. 밀양. 그 이름이 채원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서방님이 살고 있는 곳. 자신이 쫓겨난 곳. 돌아가고 싶으면서도 돌아갈 수 없는 곳. 채원은 한참을 이정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리와 보미는 수레 위에 나란히 앉아 어미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가요? 보미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만. 채원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 앞에서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쪽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혁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레를 끌고 서 있는 여인, 곁에는 3살배기 쌍둥이 남매. 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새겨진 그 얼굴. 죽었다고 믿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채원아. 준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장터를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은 수레 손잡이를 붙잡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꿈에서도 보고 싶었던 얼굴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이렇게 만나버리면 아이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준혁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장터 흙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이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채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서방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나타나면 아이들을 빼앗아 버리겠다. 보미가 어미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채원은 아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걸치고 갓을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여느 행상과 다를 바 없었으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조용하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이었지요. 남자의 이름은 김도원이었습니다. 도원은 오래전부터 밀양 고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 저 고을에서 여인들이 사라진다는 소문, 관아 아전과 결탁한 장사꾼이 있다는 첩보가 한양까지 흘러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도원이 행상으로 위장하여 밀양 장터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여인과 그 앞에서 오열하는 남자를 바라보던 도원의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하고도 깊은 눈빛. 저 여인은 저 남자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도원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터가 파할 무렵 도원은 채원의 뒤를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채원은 준혁이 자신을 향해 달려오려는 것을 손짓으로 막고 아이들을 수레에 태운 채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준혁은 멍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서 채원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수레를 세운 곳은 장터 외곽의 낡은 주막이었습니다. 도원은 채원이 방을 얻어 아이들을 눕히는 것을 확인한 뒤 주막 마당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소? 채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뉘시옵니까?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니오. 오늘 장터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소. 낭자가 저 남자를 알면서도 피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채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도원의 눈빛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였지만 말씨가 반듯하고 눈빛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도원에게 3년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박 씨에게 만삭의 몸으로 팔려간 것, 홀로 쌍둥이를 낳아 키운 것, 강서방의 협박에 아이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까지. 도원은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채원의 이야기가 끝나자 도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강서방이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그자를 알고 있소. 아니, 알아야 할 이유가 생겼소. 도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채원은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원은 채원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의원을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도리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채원이 돈이 없어 의원을 부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도원이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이 도리의 손목을 짚고 진맥을 한 뒤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채원은 도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대신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소? 말씀하십시오. 낭자는 박 씨에게 팔려날 때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였소. 채원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품 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낡은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박 씨가 강서방에게 돈을 건네며 채원을 넘긴 거래 문서였고, 하나는 그 후 강서방이 채원에게 보낸 협박 편지였습니다. 채원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3년 내내 품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2장의 종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잘 간직하셨소. 이것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요. 채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도련님은 그냥 행상이 아니신 것이옵니까? 도원은 잠시 채원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행상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것이요. 그 말이 채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때가 된다는 것,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3년 만에 처음으로 밤잠을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도원은 채원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준혁 서방은 아직 재혼하지 않았소. 박 씨가 혼례 날짜를 잡아두긴 했으나 서방 본인은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하더이다. 채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남편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있을 텐데 기다린다는 말이 성립할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 채원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서방님께 편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채원이 말했습니다. 편지는 위험하오. 박 씨가 가로챌 수 있어. 그래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도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가 직접 전하겠소. 대신 박 씨 눈을 피해야 하니 서방에게만 전달하도록 하겠소. 그날 밤 채원과 도원은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도원은 강서방을 압박하여 박 씨와의 거래 사실을 자백받을 것이었고, 채원은 품 안의 문서를 끝까지 지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준혁 앞에 나타나 3년의 진실을 모두 밝힐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도리와 보미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도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왜 저를 도우시는 것입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저를. 도원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채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터 바깥에서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주막 처막 끝에 매달린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밤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원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도원이 강서방을 처음 찾아간 것은 사흘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서방은 밀양장터 초입에 작은 주막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술을 팔고 밤에는 뒷방에서 은밀한 거래를 이어가는 곳이었지요.
도원은 행상 차림 그대로 주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서방은 퉁퉁하고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도원을 보고 손님인 줄 알고 반기는 표정을 지었다가 도원이 자리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3년 전 박 씨에게서 돈을 받고 만삭의 여인 하나를 사드렸지요? 강서방은 눈을 빠르게 굴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소이다. 모르면 알게 해드리지요. 도원은 소매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서방 앞에 펼쳤습니다. 채원이 3년 동안 품 안에 간직하고 있던 거래 문서였습니다. 강서방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원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적지 않소. 관아 아전과 어떻게 손을 잡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이 고을에서 사라진 여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중이요. 강서방은 말을 잃었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지금은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박 씨에게서 돈을 받고 채원이라는 여인을 넘긴 사실을 문서로 남겨주시오. 그것이면 충분하오. 강서방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도원의 눈빛 앞에서 오래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강서방이 자백 문서에 수결을 찍은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 씨에게 돈 50냥을 받고 만삭의 채원을 데려간 것, 이후에도 박 씨의 지시를 받아 채원을 감시하고 협박한 것,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한 문서였습니다. 도원은 그 문서를 채원의 거래 문서, 협박 편지와 함께 단단히 묶어 보관했습니다. 이것으로 박 씨의 죄를 밝힐 증거는 3가지가 되었습니다. 도원은 그날 밤 채원을 찾아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서방의 자백을 받았소. 채원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옵니까? 문서가 있소. 이제 박 씨의 죄를 입증할 것들이 모두 갖춰졌소. 채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품 안에 문서를 간직하면서도 그것이 실제로 쓰일 날이 올 것이라고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방님께는 언제 알리실 것입니까? 편지는 내일 전하겠소. 박 씨의 눈을 피해 서방에게 직접 전달할 방도를 마련해 두었소.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근거림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뒤엉킨 채 잠든 도리와 보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채원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준혁에게 편지가 전달된 것은 다음 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도원이 마을 아이 하나를 시켜 준혁이 혼자 있는 틈을 타 편지를 건네게 했습니다. 박 씨의 눈을 피하기 위해 편지는 겉에 아무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방 안에서 홀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채원의 글씨였습니다. 3년 전 함께 살 때 채원이 장부를 정리하던 그 단정한 글씨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글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길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살아 있습니다. 아이들도 곁에 있습니다. 아직 찾아오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다. 채원이 살아있었습니다. 기쁨이 밀려왔다가 곧 분노가 따라왔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제사를 올리게 했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내쫓고 아이들에게서 아비를 빼앗았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준혁은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준혁은 재빠르게 편지를 소매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님.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말했습니다. 윤 씨 집안에서 혼례 날짜를 보름 뒤로 못 박자 하더구나. 이번엔 거절하지 마라.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방을 나간 뒤 준혁은 소매 안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이튿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 쪽으로 향하는 길에서 도원이 먼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외곽의 한적한 길목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도원은 자신이 파악한 사실들을 차근차근 준혁에게 전했습니다. 박 씨가 만삭의 채원을 강서방에게 판 것, 강서방이 채원을 이 고을 저 고을로 떠넘긴 것, 채원이 홀로 쌍둥이를 낳아 3년을 버텨온 것, 3년 내내 협박으로 채원의 발을 묶어둔 것까지. 준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준혁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께 따지고 싶습니다. 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서방께서 움직이면 박 씨가 눈치채고 증거를 없애거나 채원 낭자를 다시 멀리 보내버릴 수 있어. 보름 뒤 혼례 날까지 기다려야 하오. 보름을요? 혼례 날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꺼번에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오. 그날을 거사날로 삼읍시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도원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움직이면 채원과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원은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 채원 낭자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소. 그 사람을 믿으시오. 준혁은 그 말에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원은 혼례 날을 거사날로 정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강서방을 다시 불러 혼례 날 증인으로 나설 것을 다짐받았습니다. 강서방은 이미 자백 문서에 수결을 찍은 터라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도원은 증거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박 씨와 강서방의 거래 문서, 협박 편지, 강서방의 자백서. 세 가지 문서는 각각 다른 곳에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혹시라도 한 곳이 발각되더라도 나머지가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채원은 도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장터 외곽 주막에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보름이라는 시간이 마냥 평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서방의 심부름꾼으로 보이는 사내가 주막 근처를 얼쩡거리는 것이 채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채원은 즉시 도원에게 알렸습니다. 도원은 그 사내를 조용히 불러다 타일렀습니다. 강서방에게 전하시오. 지금 움직이면 그쪽이 더 불리해진다고. 사내는 다음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채원에게 말했습니다. 강서방이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쳐본 것이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소.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도리와 보미는 어미의 품에 파고들며 잠이 들었습니다. 혼례를 닷새 앞둔 밤이었습니다. 도원은 채원에게 준혁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장터에서 멀리 떨어진 빈 방앗간 뒤편 달빛만이 환하게 내리쬐는 곳에서 두 사람은 3년 만에 마주 섰습니다. 장터에서 스쳐 지나갈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준혁은 채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이 채원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볼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신혼 시절에 그 윤기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서늘하고 맑은 채원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채원아. 준혁이 부르자 채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이 먼저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짐을 나르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채원아. 서방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다. 내가 너를 지켰어야 했는데.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쌍둥이 이야기, 떠돌았던 고을 이야기, 그 긴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그리워했는지. 밤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채원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채원은 그 온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달빛은 두 사람을 고요히 비추었고 바람은 방앗간 처마 끝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례를 이틀 앞둔 날 도원은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3가지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 씨와 강서방의 거래 문서는 채원이 간직하고 있었고 협박 편지와 강서방의 자백서는 도원이 직접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에게도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혼례날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간 자행한 일들을 모두 낱낱이 밝히겠소. 그 자리에 나타나 증언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선처를 부탁해 드리겠소. 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혼례날 입고 나설 옷을 손질했습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혼례날 준혁과 나란히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도리와 보미도 깨끗이 씻겨 단정하게 옷을 입혔습니다. 보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버지한테 가요? 채원은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곧 가게 될 거야. 도리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이 빛났습니다. 채원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 앞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 씨의 집에는 혼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처지고 부엌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박 씨는 안채에 앉아 흡족한 얼굴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윤 씨 집안 딸과 혼인시키게 되었습니다. 재산 많은 사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채원을 처리한 일도 이제 완전히 묻혀버릴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준혁은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채원이 살아있다는 것, 쌍둥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가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채원에게서 받은 편지를 꺼내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 문장 앞에서 준혁은 다시 한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끝냅니다. 장터 외곽 주막에서는 채원이 두 아이를 옆에 뉘어놓고 잠이 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달은 구름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홀레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밀양 고을에 이른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박 씨의 집 마당에는 이른 시각부터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 준혁과 안면이 있는 선비들, 윤 씨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까지 마당이 제법 북적였습니다. 윤 씨는 가마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얌전하게 고개를 숙인 채 가마에서 내리는 윤 씨를 보며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여쁘구먼. 집안도 좋고 생김새도 반반하다 하더니 박 씨는 마당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홀레복을 입은 채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홀레 시각이 가까워지자 박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오너라. 이제 시작할 시간이다.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준혁은 홀레상 앞에 서서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 행상 차림의 도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도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홀레를 주관하는 집례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도원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원은 허름한 행상 차림을 벗어던지고 어사복을 갖춰 입은 채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윤 씨 집안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암행어사라니? 무슨 일이 난 것이냐? 박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흡족하게 웃고 있던 입가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도원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 밝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혼례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집례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어사어른 무슨 연유로 그러시옵니까? 이준혁은 이미 혼인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3년 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며느리는 3년 전 열병으로 죽었소이다. 내가 직접 장례를 치렀소. 도원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례를 치렀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원이 마당 입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채원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도리를, 다른 손에는 보미를 데리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채였습니다. 마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채원의 얼굴을 보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채원을 알고 있던 이웃 마을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 여인이 죽은 줄 알았던 이준혁의 아내 아닌가. 쌍둥이까지 데리고 있구먼. 준혁은 채원이 들어오는 순간 홀레복 소매를 쥐어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박 씨는 채원을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소리쳤습니다. 이 여인이 어디서 굴러들어온 것이냐? 죽었다 한 사람이 어찌 살아 나타난단 말이냐? 귀신이 아닌 다음에야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박 씨는 하객들을 향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 여인이 꾸민 모함이요. 3년 만에 나타나 멀쩡한 집안을 어지럽히려는 것이요. 그러나 하객들의 얼굴에는 이미 의심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집안과 혼사를 맺다니 당치 않소. 윤씨 집안의 어른이 낮게 중얼거리며 자리를 피했고 윤씨도 시녀의 손에 이끌려 마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 가는 것이오? 어사 어른, 이 혼례를 방해하시면 가만두지 않겠소. 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도원이 소매 안에서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3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도원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3년 전 박 씨가 강서방에게 돈 50냥을 건네고 만삭의 채원 낭자를 팔아넘긴 거래 문서입니다. 박 씨의 수결이 찍혀 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강서방이 채원 낭자에게 보낸 협박 편지입니다. 밀양에 나타나면 아이들을 빼앗겠다고 위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채원 낭자가 3년 동안 품 안에 간직해온 것입니다. 세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강서방이 직접 쓴 자백서입니다. 박 씨의 지시를 받고 만삭의 채원 낭자를 데려간 것, 이후 박 씨의 명을 받아 채원 낭자를 감시하고 협박한 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에서 강서방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고개를 숙인 채였지만 도원의 눈빛 앞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증언하겠소. 강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씨 마님에게 돈을 받고 만삭의 채원 낭자를 데려간 것이 맞소. 이후에도 박 씨 마님의 당부를 받아 채원 낭자가 밀양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협박했소. 내가 한 일이요.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두 다리에 힘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객들은 숨을 죽이고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는 주저앉은 채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할 말이 있으시오?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발악하려는 것인지 빌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채원의 얼굴과 눈이 마주치자 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준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어머니 앞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던 준혁이 이제는 똑바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어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만삭의 아내를 팔아넘기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서 어미를 빼앗으셨습니까? 박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채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채원 앞에 선 준혁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리와 보미가 준혁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은 두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였지만 아이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보미가 작은 손으로 준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마당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관아에 사람을 보내 포졸들을 불렀습니다. 박 씨는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그제야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 않았느냐. 한 번만 봐달라. 늙은 어미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저지른 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삭의 며느리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죄. 둘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거짓 꾸며 장례까지 치른 죄. 셋째, 3년 동안 협박으로 모자를 생이별하게 한 죄. 도원이 밀양 현감에게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현감은 문서를 찬찬히 살펴본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사람을 사고판 죄와 거짓으로 장례를 치른 죄가 명백하니 재산을 몰수하고 먼 고을로 유배에 처한다. 강서방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강서방은 사람을 사고 팔고 협박을 일삼은 죄로 곤장 50대의 유배형에 처한다. 박 씨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을 나섰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아, 어미를 구해다오. 준혁은 채원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준혁의 대답이었습니다. 박 씨가 사라진 마당에는 가을 햇살만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에는 준혁과 채원 그리고 도리와 보미만이 남았습니다. 보미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요? 준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집에 가자. 그날 이후 박 씨의 집은 준혁과 채원의 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박 씨의 기세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집이 이제야 비로소 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의 밭꽃은 여전히 하얗게 피어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는 3년 전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연기 아래에 온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채원은 집에 돌아온 첫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솥과 장독과 찬장을 하나씩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쓰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채원은 소매로 눈가를 훔치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준혁은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채원이 불을 지피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솥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준혁에게는 세상 어떤 소리보다 좋았습니다. 도리와 보미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처음 와보는 집이었지만 아이들은 이미 이 집이 자기 집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미는 밭꽃을 꺾어 머리에 꽂고 도리는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을 손으로 두드리며 놀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었구먼. 정말 다행이야. 아이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꼬. 채원은 찾아오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마을이었습니다. 3년 만에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그날 오후 채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떠나려 하오.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요? 할 일은 끝났소. 오래 머물 수 없는 처지이요. 채원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요. 이미 받았소. 무엇을요? 도원은 마당에서 뛰어노는 도리와 보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웃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오. 채원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나와 도원에게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사어른,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도원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잊어도 돼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오. 도원은 갓을 눌러쓰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채원은 대문 앞에 서서 도원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길게 늘어지는 오후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밭꽃을 흔들었고 보미의 웃음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채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채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맞추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깊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리와 보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도리는 아비를 닮아 그를 좋아했고 보미는 어미를 닮아 살림이 야무졌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채원은 때로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혁은 마을 사람들의 문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집에 돌아올 때 발걸음이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채원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고 웃었고 아이들이 달려와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작은 것들이 준혁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마을에서 의원 일을 배워 아픈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떠돌면서 익힌 약초 지식이 쓸모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채원의 손을 거친 환자들이 하나둘 기운을 차리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채원 낭자 손이 약손이라. 그런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채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손이 아니라 그냥 손입니다. 다만 정성을 다할 뿐이지요. 밀양 고을에 다시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원은 텃밭에서 나무를 캐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3년 전 수레를 끌며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 때도 이런 하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하늘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올려다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채원은 신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 보인다는 것을. 준혁이 텃밭으로 걸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하늘이요. 준혁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리와 보미가 달려왔습니다. 보미가 채원의 손을 잡고 도리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텃밭의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참고 이를 악물며 버텨온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그 시간만큼의 보답을 돌려줍니다. 만삭의 몸으로 쫓겨나 홀로 쌍둥이를 낳고 수레를 끌며 두 아이를 키워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